여러분들 기다리시던 한동훈 전 대표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AS 시대에 대한 정치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더 일찍 뵙고 싶었는데요. 그날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감기가 좀 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20만 년 전에 세상에 나왔잖아요. 네안데르탈 이런 거 빼도 우리 바로 지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20만 년 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20만 년 동안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다 합치면 대략 한 900억 명에서 좀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하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죠. 그 20만 년 동안 인간의 역사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들이 극복됐죠. 대표적인 것이 산업혁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체력을 극복했죠. 과거에는 체력으로 모든 걸 해냈고 가축의 힘으로 됐던 것을 증기의 힘, 어떤 기계의 힘으로 대체하는 대단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거기에 필적할 만한 대단한 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는 AI 혁명인 거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산업혁명이 일어날 그 시기에 대한민국 조선이었죠. 그때 정치가 제대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우리의 몇백 년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 도태되고 제국주의 산업혁명을 이뤄낸 제국주의들에 의해서 결국 나라까지 뺏기게 됐잖아요. 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AI 혁명에 제대로 우리가 올라타고 거기서 숟가락 제대로 얹어서 이 발전의 도상에 올라가면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에게 우리가 발전할 기틀이 생긴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망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산하변의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이쪽은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900억 명 중에서 이렇게 눈앞에서 대단한 혁명, 산업혁명과 지적혁명, AI혁명,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겪어내면서 그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의 숫자는 대단히 소수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일종의 국가대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AI 시대에서 3년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AI 시대를 예측하자면 AI 시대의 역사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오답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 AI 시대를 50년대부터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정말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이거 훨씬 더 잘 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신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짚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께 그 부분을 더 알려드리고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AI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게 2차 대전 때였으니까 그 이후에 50년대에 AI의 아이디어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죠. 두 가지 본류였다고 합니다. 심볼리즘과 커넥셔니즘. 심볼리즘은 어떤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이런 방식이었다고들 하잖아요. 고양이를 볼 때 고양이 눈 2개, 코 하나, 수염이 나 있고 입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논리를 가지고 파악해 나가는 것이 이제 심볼리즘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고 과정은 모르겠고 고양이 사진 많이 공부하면 라는 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심볼리즘, 커넥셔니즘이었겠죠. 근데 그런 연구가 계속 되어 오다가 일종의 이제 커넥셔니즘은 뉴런 신경망을 좀 모방해서 병렬 연산을 많이 해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가정적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그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점에 막혀서는 그럼 더 넘어가서 그럼 이거는 컴퓨팅 파워가 나중에 되게 잘 되면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정도로 가정적 판단으로 끝나게 됐던 거겠죠. 근데 그러다가 199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가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GPU를 만들어내는데 그때부터 이 커넥셔니즘의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몇 가지 발전의 경로를 거쳐서 2012년에 알렉스 넷이라는 곳에서 인식을 대단히 높이는 그런 성과를 내고 201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라는 상업적 이벤트가 성공하고 2022년에는 드디어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가 나오게 된 거죠.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AI 얘기하는데 챗GPT 나온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대단히 짧은 시간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어디 와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AI를 하는 분들하고 요즘에 많이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 다 좋은데 이걸로 뭘 어떻게 바로바로 돈 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 말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대답이 답이 이렇더라고요. 그건 우리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게 핵심 같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해내는 나라와 해내지 못하는 나라의 차이가 나중에 현격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위기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치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설적으로 이럴 때 과학자들보다 정치인 역할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술과 이 혁명과 변화의 흐름을 알고 이걸 제대로 밀어주는 정치와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틀에 맞춰서 규제하고 기존의 틀에 맞춰서 뒷돈 뜯고 세금 뜯어내는 골몰하고 이런 정책을 하느냐 그것으로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어느 정도 정치를 해보면 이 선진국에서 내가 조금 정치를 잘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과연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 작은 나라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정말 걸출한 정치적 리더가 21세기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아이슬란드가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치, 정말 그 정치인의 극강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긴 어렵겠죠? 예전에 몽고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신 조금 더 잘 사는 아이슬란드가 되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나라의 성패를 드라마틱하게 좌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이나 AI 혁명 같은 근본적인 혁명의 시기에서는 정치의 판단, 그 정치가 그 기술의 본질과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사심 없이 밀어주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문가이신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3년이라는 말씀했죠. 3년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개헌이 필요하고 87체제를 무너뜨리는 개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3년만 하고 내려온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임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찮게도 그 3년과 맞아 떨어지는데요. AGI의 시대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그냥 AI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AI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AI, 그걸 AGI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AGI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AGI의 시대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AGI 시대가 오는데 얼마큼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보통 3년에서 5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산업혁명은 30년, 50년을 걸렸을지 몰라도 우리는 3년에서 5년짜리 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AGI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AGI가 뭐냐 그러면 저는 SF 영화나 SF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는 스탠리 큐브릭, 아서 클락 같은 사람들이 정말 명작들을 내던 시대였잖아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할 부천이라는 이 인공지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AGI에 가까운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 장면, 후반 장면은 좀 섬뜩한 게 사람이 명령을 하거든요, 뭐라고. 근데 그 할이라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브라는 사람이 이제 명령을 하니까 Dave, I'm sorry, I'm afraid, I can't do that. 나는 안 하겠어 라고 하면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네 전원을 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 할이라는 인공지능이 너무 막 나갈 것 같고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 이제 스톱해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68년에 나오니까 스포일러 좀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보실만한 영화라고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런 것이 이제 AGI이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AGI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픈 AI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단계는 별로 의미 없고 4단계는 혁신가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5단계는 특정한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3년에서 5년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변혁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가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AI의 역사를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죠.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딥시크 쇼크라고 하죠. 근데 그게 왜 쇼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블록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블록, 북중러 블록으로 나눠서.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칩은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 필사적인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AI 전쟁에서 그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딥시크가 왜 쇼크였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라 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미국 같은 그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챗 GPT는 이런 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식은 직류 기술, 그런 모델들로부터 묻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식을 빼내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중류라고 하는데 거기 더 하나 더 해서 믹스처 엑스퍼트라고 선생님과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뺏어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취의 자체의 성능을 우회할 수 있다는 대단한 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충분하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AI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다 해먹고 끝난 거니까 응용 모델에서 조금 이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전까지 했었는데요. 전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아직 안 늦었는데 저런 형식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하정 네이버 센터장님하고 대담할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딥시크 정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느냐. 딥시크가 지금 R1 단계 아닙니까? R1 단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 중이 전략 자산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이걸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3가지, 4가지 정도예요. 첫째는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겁니다. GPU를 막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서 AI 컴퓨팅 센터에서 모아주고 이걸 우리의 스타트업 포함해서 AI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 이거를 GPU를 많이 사서 쪼개서 나눠준 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수만 장을 네트워크에 이어붙여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AI 컴퓨팅 센터로 모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과기정통부가 18,000장 정도의 엔비디아 GPU를 사겠다고 얘기해놨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장기 계획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년, 5년 내에 AGI의 중요한 전쟁이 승부가 날 거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죠. 추경을 해서라도요. 이렇게 모아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았을 때 굳이 대기업이라고 이용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AI 전쟁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에서 보면 대기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차원에서는 GPU를 최대한 많이 사서 몰아주고 그걸 많은 기업들이 쓰게 해야 한다라는 게 정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데이터의 법규의 정비라고 생각해요. 지금 딥시크 같은 그 회사가 중국에서 왜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냐면 죄송하지만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대한 데이터 뭐 잘 아시지만 AI의 핵심 요소는 이거 아닙니까? 컴퓨팅 파워, 데이터, 알고리즘, 전력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거기서 데이터에서 그냥 법규 생각 안 하고 막 몰아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선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지금 AI 시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게요. 그리고 이유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장벽을 낮추고 있거든요. 저희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낮추는 방식이 그냥 하염없이 낮추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렇고 대신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세이프티 존을 지역이나 이런 데 만드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규제 방식을 데이터를 우리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우리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과기정통부에서 법무부랑 같이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출입국은 법무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출입국 영역에서 출입국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입출국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문이고요.
얼굴도 있고요, 국적적으로 성별, 정말 대단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 되게 지우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과기부에서 이 연구에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좌초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제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했냐면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형사처벌하겠다라면서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이제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공무원들한테 여러분 공무원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도 계시네요. 그런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에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면 접죠. 결국 그 사후 제대로 시행되지가 않았어요. 결국 많은 영역에서 이런 식의 그런데 그 개인정보보호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도 이건 우리 법에서 조금 불편한데 딱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장관을 당시였는데 그걸 좀 풀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단기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또 하나는 인재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대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인재가 AI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그 인재들을 유인해낼 만한 유인책이 적어요. 저는 그 부분도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외국에 나와서 유학하고 있는 AI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분들이 병역특례 같은 거 지금도 규정은 있죠. 규정은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서는 AI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AI라는 몇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병특을 통해서 연구 활동이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력인데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GPU를 제가 어서 그걸 봤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원리를 강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아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제가 그런 화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뽀글뽀글한 아인슈타인 사진도 한 장만 가지고 말이죠.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화면도 아인슈타인이 과연 컬러로 이런 강의 동영상을 찍어서는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걸 만든 회사는 한 4만 장 정도, 몇만 장 정도 되는 GPU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그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지만요. 그런데 그 GPU도 GPU지만 그걸 돌리는 데 썼던 전력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AI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살려는 걸 정말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 그걸 지금 못한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정말 땅을 치고 있습니다. 대만도 TSMC 말고는 나머지가 다 정전되고 이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인프라가 굉장히 흔들려요. 그런데 저는 거기 좀 더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전력 문제에 있어서, 특히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지금 전력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룰로만 가겠다. 그거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AI를 한다는 거는, 반도체를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많으시지만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특히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커브라고 하죠. 일단 일정 시간이 되면은 안 나오는 시간이 있고 그걸 보충하기 위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별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기료는 올라갈 거고 전기의 총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AI의 그 혁명의 시대에 앞두고 우리는 조금 더 전기 문제에 대해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된 원인으로 저는 제일 큰 게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 이 사람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제 친구가 아는 미국에 사는 분들 보니까 렌트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은 누가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을게. 지구 기후위기 같은 거는 나는 관심 없어. 대신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포함해서 모든 화석연료는 무조건 캔에서 우리는 이걸로 전력을 만들 거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 거고, 그래서 너희들의 렌트를 낮춰주겠어.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이걸 따르자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지금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AI 시대에 저는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LNG 같은 것 어느 정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백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말이죠. 민간 단체에서 만든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삼성 비롯해서 많이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AI 시대, 반도체 시대에 어떻게 그 트렌드를 맞춰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슬금슬금 그거는 일단 뒤로 빼놓은 지 오래잖아요. 미국도 3마일즈 아일랜드라고 원전 사고 났죠. 미국판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걸 다시 지금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효율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혁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집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송전망을 확충해야 되고, 전력에 있어서 전력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망을 갖춰야 한다. 그게 저는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AI 전문가로서 대담하고 잘난 척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 나머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훌륭한 우리의 선수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취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뭐 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취대 문제에서 지금 엔비디아 칩 사실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비싸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칩 전쟁은 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모델하고 그 훈련 칩용하는 칩하고 그리고 인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추론형 칩이죠. 둘 다 물론 GPU가 이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좋으니까 양쪽으로 얻어먹고 있지만 특히 추론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NPU라고 해서 NPU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 경쟁할 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퓨리오사나 리벨리온이나 하이박스 같은 그런 회사들. 결국은 우리는 아직 지금 상황에서 AI 시대에 충분히 도전해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전 정치가 그걸 제대로 알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치가 AI 시대에 해야 될 일은 AI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안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은 몇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 같은 거, 범죄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무슨 생화학적인 테러 물질 만들어가지고 생화학 테러하는 거.
AI 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식물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일자리 문제가 있겠죠. AI가 되면 뭐 변호사도 없어진다, 판사도 없어진다, 뭐 회계사도 없어진다 이러잖아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문제,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하고 있다시피 자율무기에서 이게 에픽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 할 9000이나 뭐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같은 그런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서 사람을 조종할 만한 그런 AI가 됐었을 때 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뭐 그건 다른 나라들에 맡기죠. 그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맡기고,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의 문제하고 중기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 뭐 거기다 할마크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른 나라 EU라든가 이런 데 기준에 맞춰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가서 그걸 막 규제를 만든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신기술의 초반에는 범죄들이 많이 만연하게 마련인데, 그것 때문에 이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저는 교각사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잘 관찰하면서 문제에 따라서 적절히 반응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일 텐데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외국에 있는 학자들하고 이메일을 해봤는데, 그런데 외국에 있는 학자들은 참 재밌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 이메일 같은 거 보내도 또 신나서 답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곳에 계신 분인데도요. 대부분의 분들이나 책을 봐도 이렇더라고요. AI는 결국 모든 걸 대체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AGI 시대가 되면 모든 걸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도 거기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투표권은 인간에게 있지 AI에게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툴을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식이 저는 작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실제로 일은 다 하는 세상이 되더라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중기적인 AI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전환 문제, 그러면 AI로 인해서 또 파생된 다른 직업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니까 근본적으로는 저 독지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되면 당연히 근로시간은 낮아질 겁니다. 노동시간이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요. 결국은 AI로 인한 그런 드라마틱한 생산성 증대를 복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몇몇 개발자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로 인한 혜택을 복지와 연결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12월 3일날 10시 반에 좀 놀랐습니다. 진짜? 정말? 시대가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체제, 지금의 헌법 체제로 이 나라가 계속 번성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7년 체제는, 우리 헌법은 굉장히 위대한 체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87 체제를 뒷받침한 중요한 원칙은 절제였어요. 마지막 핵폭탄 버튼은 서로 누르지 않는 그런 절제 말입니다. 원래 87 체제 하에서도 어디에서나 언제나 계엄도 있었고, 계엄 조항도 있었고, 탄핵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또 박터지게 싸웠죠. 그렇지만 그걸 누르지는 않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7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서 그냥 사람만 바뀌는 선수 교체가 되면 더 잔인하고 더 막강한
깎아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시대와 달리 지금 시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과학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교체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한 2달여 동안에 공백기를 가지면서 87년 헌법을 만드신 데 관여한 분들과 많이 뵐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 헌법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선제 개헌에만 줄을 뒀고, 그리고 유신헌법, 그때까지 있었던 유신헌법 잔재 중에서 정말 독재라고 문제가 될 만한 것만 골라냈고, 나머지 과학, 그리고 그 복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좀 이따 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40년 겁니다. 그때도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87체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근간을 가지고 많은 문제, 많은 헌법 조항들은 유신헌법 체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70년대 그대로죠. 이제 저는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에는 저는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고 4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양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4번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하나의 정치적 바람이 완전한 이 권력을 장악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시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단지 그 권력 구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 아니면 100년간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무엇에 지원을 집중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번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새로 중요한 인물을 맡은 사람이 3년 만에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3년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춰지고, 그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헌법 개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현 가능성, 매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하죠. 그런데 이번엔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더 잔인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얘기는 그걸 실현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가 되면 자기들은 5년 하려고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고 만약에 3년을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민주당 어차피 우리는 다음에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과도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3년을 약속한 사람이 올라가면 민주당에서 개헌을 하려고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 3년 만에 자기들이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으면 5년을 할 테니까요. 결국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대단히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AI에 연결해서 보면 블록화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기술에는 전혀 국경이 없다. 자본은 국경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과 자본은 엄청난 국경이 생겨버렸어요. 너는 어느 편이야를 묻는 세대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적응해야 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 가야 될 길은 북중로 블록이 아니라 한미일 블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의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위치가 대단히 다행스럽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복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약자 복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AI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일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 될 때는 약자 복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과 복지를 같이 맞추고 선순환하기 위한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저는 그것을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별거 아니지만 뭐 작은 하나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한평생 복지 계좌, 한평생 복지 통장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본인이 어떤 복지 혜택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실걸요? 잘 안 쓰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잘 인식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 매번 그런 얘기 하죠. 실제로는 많이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찾아먹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복지를 주는 쪽 위주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누구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무슨 유치원 수당 같은 거 준다든가 주고 있죠. 줄 수 있죠. 그리고 전기료 깎아주는 바우처를 준다든가 주고 있죠. 지자체도 하고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개인이 한 명이 도대체 어떤 복지를 받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각각의 기관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 누수도 많고 알아도 안 쓰는 게 많아요. 요즘 가끔 보면 카톡으로 뭐 하나 날아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로 묶여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IT 기술의 강국이니까 한 사람의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걸 하나의 계좌에서 볼 수 있게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필요한 건 쓰고 안 썼을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유치원 같은 거 바우처를 받았지만 저는 유치원 안 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약간의 할인이라든가 조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용할 수 있게 해서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복지가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자체나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다 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는 결국 우리가 복지를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제가 법무장관 때 피해자 센터를 통합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들 정말 피해 당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편 들어준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범죄 피해자를 돕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여가부도 있고요, 경찰청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시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보건복지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건 각각에 있는 거고, 그럼 범죄 피해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일생에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 내면 쪼가리 준다고 해서 읽어보지는 않잖아요. 한 대 묶어줘야 된다고 좀 봤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기관들을 하나의 그냥 오프라인에다가 한 층에 다 모으게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법무부 서비스건 여가부 서비스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많이 겹쳐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거든요. 좀 만연처럼 말씀드리자면 제가 당대표 할 때 여름에 지난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운데 전기료를 좀 깎아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깎아드리자고 했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타겟팅을 했냐면 돈이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 찾아냈죠. 그래서 드리는데 기초소득자 분들의 전기료를 바우처를 깎아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기초소득자분에 대한 전기료 삭감 조치가 이미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름 한 달에 78,000원 정도, 68,000원, 78,000원 정도 내시는데 이미 한 2만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다 바우처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 2만원까지도 그때 2달 동안은 내드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혹서기에 아무도 안 해드리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좀 남았어요.
쓸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분들에게 또 드리자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그걸 못 찾았어요. 한 줄도 못 찾았습니다. 귀족숙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에게는 쉽잖아요. 복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의 평화. 그렇지만 이 넘어가는 소팅을,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는 아니지만 요 넘어가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료주의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 대한 파악할 만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억 정도가 더 남았었는데 못 찾았어요. 더 드릴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못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왜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복지가 집중되냐? 주기가 편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줘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주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굉장히 중복돼서 여러 개를 받고 있더라고요. 거의 0이 될 정도로. 그런데 요 선을 넘어가면 안 그럴 거예요. 역시 그건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게 뭐냐면 과연 그런 복지를 우리 국민 한 분이 받고 계신 평생 어떤 받고 있는 복지 내용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거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도 어려운 게 상당수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통계는 함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평생 통장으로 사람별로만 관리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복지의 누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결국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을 텐데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하고 한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개혁 이후에 쫓겨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참 부러운 게 많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제가 보완할 것도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 스스로 느끼는 거는 제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제가 인간 한동훈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 행동하는 게 아직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나라가 잘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거 많이 보완해가면서 좋은 나라 만들도록 좋은 정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AI 시대, AX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가 후손들, 몇백 년 갈 후손들을 대표해서 국가대표 선수처럼 열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요 몇 년 사이 동안은 저희가 지금 그 임무를 제대로 해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그 일을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빠져든다, 스며든다